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건영 이코노미스트는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2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경제분석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경력 한 9년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를 한국 경제는 침체로 가나 뭐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잖아요. 근데 올해 성장률 한 1.6%로 갔어요. 요거는 어떤 위기 상황을 빼고는 가장 나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위기 상황에 빠질 우려는 없을까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긴 하지만은 네. 그만큼 조금 대내외 상황이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항상 위기가 있었던 구간은 긴축의 후반부에서 위기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항상 이제 긴축의 후반부에서는 금리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이 긴축으로 인해서 충격들이 누적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88년도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95년도에 멕시코 위기, 98년도 한국의 IMF, 2001년도 미국의 IT 버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 후반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하필 그 지역이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민간의 레버리지가 많이 끼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게 공통점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곳이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한국이 그렇다라는 거죠. 한국의 가계부채 많이 지금 늘었죠. 사실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인데요. 이제 기업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부채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익스포저가 이제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조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정책의 대응이 정말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험한 구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단 계속 이제 출연소 금리 인상하다가 2월 달에 이제 일단 멈춤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고전에 일단 한미의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금리 역전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부터 좀 먼저 점검하고 하죠. 사실 저는 금리 역전 자체가 의미하는 게 펀더멘털의 결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돼서 문제가 됐기보다는 금리를 역전할 만큼 결국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를 못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펀더멘털이 뭔가 미국보다는 취약하다라는 뜻인 거고요. 금리차 역전 자체가요. 그러면 이제 금리차 역전이 됐을 때 가장 관심, 우려들은 한국에서 투자됐던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미국이 더 높은 금리를 주니까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한 의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변동환율 제도.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이제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환율이 조정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유출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유의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흔히 이제 금리차 역전 기간이 세 차례 있었어요. 지금 포함하면 이제 네 차례가 되는데요. 세 차례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자금이 유입됐던 구간들이 좀 많습니다. 약간 사실은 금리차 자체 역전 폭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한국의 펀더멘탈이 계속 괜찮냐, 나쁘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금리차 역전 자체가 뭔가 우리나라가 좀 안 좋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우려감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에 좀 더 정책 당국의 대응력이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금리를 가져갈까? 요걸 한번 좀 예측을 해보죠. 이게 미국과 같은 길을 갈까? 아니면 좀 다른 길을 갈까? 요게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좀 당분간 좀 다른 길을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한은은 금리 동결, 네. 미국은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각은 미국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5.5% 정도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이 지금 3.5% 기준금리거든요. 네. 200pp에 대한 금리 인상 역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용인 가능하다 한은도.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경우에는 또다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라든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 이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마 한은이 또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2분기에 미국의 물가가 지금 현재는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봤었지만은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한은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한미 기준금리 차는 한 1.75%포인트까지 정도 났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예. 것까지 예. 용인을 할 수도 있겠다. 예. 예. 근데 너무 벌어지는 건 또 예, 그렇죠.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 예.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다른 길을 갈 예. 것이다.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달러 강세 얘기도 좀 해보죠. 달러가 지금 작년에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잠깐 예. 또 예. 다시 또 강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좀 될까요? 이 원화 환율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예. 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중반을 계속 등락을 하다가 네. 이제 하반기에 이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이제 1,300원 초중반에서 일단은 좀 스테이가 멈출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다시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1,200원으로 연초처럼 다시 돌아갈 거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이 서비스업 경기랑 제조업 경기 간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비스 경기는 매우 좋았어요. 음. 고용시장을 비롯한 서비스는 좋았죠. 음. 근데 제조업 경기가 위축돼서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 통화 대비 원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좀 더 서비스업 비중이 많고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환율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1,400원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네. 하면은 최근에는 제조업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겠네. 그래서 서비스는 좀 주춤하면서 둔화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원래는 연초에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이 빠르게 축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서비스업이 생각보다 좋네 하면서 올라간 거죠. 다시 간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1,300원 초중반까지 있는데 이 간극이 다시 작년처럼 넓어질 것이냐 이 부분들은 작년만큼은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제조업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네. 서비스는 이미 이제 고점에 있다 보니까 여기보다 이제 점점 간극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네.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각은 이 3반기의 긴축에 대한 지금 얼마까지 갈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네. 연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1,300원 초중반에서 등락을 네. 하다가 이 간극이 축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1,200원대로 네. 다시 떨어질 거고요. 이러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긴축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다시 1,300원 후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연준이 확실히 방향을 잡을 때까지 좀 네. 지켜봐야 되는 이런 네. 문제네요. 예. 한국 증시는 이제 사실 수출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이제 대중국 수출 중심으로 예. 해가지고 타격이 상당히 컸는데 예.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한국의 수출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국 수출이 이제 돌아설 수 있다라는 네. 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문제는 작년에 좋았던 이제 선진국 수출이 네. 지금은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쇄가 되면서 계속 한국의 수출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좀 길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참 그 중국의 리오프닝, 요건 네. 이제 한국 경제에 좀 긍정적인 네,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국 쪽은 제가 그닥 수출이 중국에 대한 수요가 그닥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한국은 이 대중국 수출이 전체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큽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은 결국에 한국에는 이롭다. 그래서 경기도 이롭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에 중국이 좀 올라오면은 다시 좀 올라오는. 근데 네. 뭐 한국은 서비스 수요가 이미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서요. 내수가 꺾여 있다 보니까 미국처럼 뭔가 불안한 요인보다는 그냥 하락폭이 안정되는 폭이 좀 둔화가 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일본이 그동안 상당히 네. 조용했었는데 일본 통화 정책이 지금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약간 네, 비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데 엔화 약세 추세가 됐을 때는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됐는데 네. 이게 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이나 어떤 우리 한국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BOJ가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문제는 결국에 글로벌 이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금융시장의 환경들이 또다시 좀 불안에 휩싸일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미국의 최대 국채 시장에서 최대 큰 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이제 자금 회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이제 라고 해서 저리의 일본의 금리 자금을 빌려서 네. 미국에다 투자하는 이러한 이제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금리가 높아지면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인데 실물 경제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문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물 경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만약에 일본이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네.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가격 제품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엔화가 비싸지면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죠. 근데 뭐 사실 이제 2010년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엔화 강세가 되면 한국이 특히나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해외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네.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이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위기 가능성 네.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이제 하면서 살짝 이제 언급했던 게 부동산 금융, 네. 소위 부동산 PF, 네.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이게 PF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이게 네.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네. 궁금하고 네. 그와 연결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네. 이것도 궁금한데 요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사실 이런 말을 좀 하면은 약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작년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없었으면은 한국이 정말 위험할 뻔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네.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이 돼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조기 경보를 좀 날려줬다. 네, 예. 오히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 금융시장은 지금 현재 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네.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한국의 부동산 금융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정부가 단기성 유동성을 계속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제 이 부동산 금융 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시장과도 연관성이 너무 높으니까요. 뭐 회사채에 대한 자금 조달도 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파급력 때문에라도 계속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원을 해주는데 다 보면은 한 6개월 정도의 만기를 다 1년 이상으로 밀려주는 부분들 아니면은 단기 자금을 아예 장기성 대출로 바꿔주는 부분들로 자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경색이 나타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요인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좀 자금이 융통이 되고는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에는 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너무 비싸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네. 그래서 소득은 많이 늘진 않았는데 이게
집값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구간에서는 누가 샀냐?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가게가 레버리지 땡겨서 샀어요. 근데 그 레버리지를 지금 다 목에 찼거든요.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높아졌으니까 네.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나와야지 부동산 경기 좀 살아날 텐데 네. 이 세 가지가 당장 나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당장 턴어라운드는 하기가 쉽진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국 경제 매크로 환경 네. 여러 가지 다 점검을 해봤는데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고려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떤 게 있을지 요걸 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한국 경제만 보면은 너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기업으로 좀 눈을 돌리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잘 지금 기업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 여기에 대외적인 수요들은 좀 살아나는 국가들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요가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내수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약간 이제 해외에 익스포저가 높은 애들 네. 중심으로 일단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의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이 지금 현재 대외 건전성이라고 해서 외환 보유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대외 채권 규모라든지 이런 이제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규모들을 봤을 때 한국이 망할 가능성은 그닥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에 관련돼서도 정책적인 집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로 넘어가기는 좀 쉽진 않다. 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미국보다도.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국 국채금리 같은 이제 이런 부분, 한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해외 기업에 잘하는 이제 해외 쪽에 잘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종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